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애플이 아이폰 이외의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는데 가정용 개인 로봇을 유력한 미래 산업으로 보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주당 가격이 $17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테슬라 적정 주가 예상치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애플이 아이폰 이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은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플이 요즘 사실 매우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 아이폰 판매가 국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새 성장 동력이 애플 입장에서는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지난 거의 10여 년간 애플카 개발에 매진해 왔죠. 그 무인 자동차. 네. 애플카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이폰만 의지하던 데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이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애플카 개발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고요. 그래서 과연 애플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근데 이 가정용 로봇, 가정용 개인 로봇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애플이 이제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정 로봇을 애플이 새로운 네.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어제 애플에 대해서 그 블룸버그 통신이 흥미로운 네.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애플이 개인용 로봇 분야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팀까지 이미 만들어서 오. 애플이 로봇 시장 진출을 탐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로봇 공학 연구와 관련한 그런 그 인물들까지 채용 공고를 내서 지금 하여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정용 로봇 프로젝트 팀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있는 팀만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확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 같은 가정용 로봇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가정용 로봇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얘기하는 건데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그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당연히 그 인공지능 AI가 이제 그 들어가서 AI와 접목해서 좀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뭐 있겠고요.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이네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 비서 내지는 뭐 메이트라고 할까요? 네. 집안의 여러 집사. 가지 그런 네. 것들. 그래서 집안에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라든가 뭐 설거지라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좀 하기 싫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로봇 공학을 이용한 탁상용 스마트 디스플레이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또 전체적인 걸 또 이제 지휘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사옥 인근의 일반 가정집처럼 그 꾸며놓은 기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네. 그런 기밀 시설에서 차세대 가정용 기기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다. 실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와요.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에 나선 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대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가정용 개인 로봇 개발에 애플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은 새 수익원, 새로운 그 돈을 만들어낼 어떤 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안팎의 압박이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런 압박이 커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애플 내부적으로도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이거 아이폰만 갖고 과연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애플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만큼 애플은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서 근데 지금 아이폰이 그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아이폰만 갖고도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 미국 최대 기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서 현지 브랜드의 애플 아이폰이 지금 밀려났어요. 네네.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스마트폰도
품질이 좋고 가격은 훨씬 싸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제품을 이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난공불락 같았던 애플 아이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폰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이폰을 대체할 만한 그런 뭐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애플은 애플하면 아이폰이고 아이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애플이 지금. 그러니까 애플이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대세인 AI 개발 경쟁에서 지금 밀려났잖아요. 테슬라나 구글에 비해서 애플이 좀 밀려났고 애플카 프로젝트마저 지금 포기했고 지난 2월에 그 증강현실 그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상당히 야심차게 그 형편없었어요. 출시했는데 결국 형편없었죠. 그래서 리콜이 속출했고 그래서 무언가 지금 아이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는 압박 속에 결국 가정용 로봇 개발에 나선 겁니다. 네. 이 팀쿡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실 좀 팀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혁신이 없는 인물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애플의 이 같은 가정용 로봇 뭐 저랑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인식이 높죠. 네, 근데 지금 뭐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이 좀 부정적입니다. 일단 개인용 로봇 사업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최근 산업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는 로봇만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 하드웨어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이런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런 로봇을 만든다는 게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데 가격 대비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로봇을 과연 얼마나 쓸 거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급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과연 가정용 로봇이라는 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쓸 것인지. 아마존도 2021년에 이미 3년 전에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를 내놨다가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서 결국 지금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아웃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애플이 만든다는 가정용 로봇이 현실성이 있을까? 개인용 로봇 사업 확대 가능성 소식이 어제 나왔어요.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주식 시장에서 호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애플 주가가 1% 미만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호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애플이 얼마나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이고요. 아이폰만 해도 사실은 비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와도 예전처럼 이렇게 확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 가정용 로봇은 아이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싼 걸 과연 누가 살 거냐.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문제다. 이게 과연 애플에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그러나 뭐 애플이 과연 또 특유의 쿨함을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형적인 어떤 디자인 이미지를 가지고 또 뭐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애플이 이렇게 가정용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저희 뉴스 보도를 해드리면서 인도에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요즘 테슬라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상황도 안 좋고 또 1분기 특히 가장 안 좋았던 뉴스가 올 1분기 전기자동차 출하량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 출하량 감소가 2020년 이후에 처음이자 테슬라 창사 이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7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어제는 막 168달러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170달러 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요 170달러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00달러대를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방금 보니까 뭐 한 1.2% 올라서 171달러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테슬라 주가가 그런데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데 이 예측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뉴욕 증시를 이끌던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대장주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부침 속에서 다소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결국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폭락할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런 예측을 한 거예요? 그 헤지펀드 클린 에너지 트랜지션의 네. 파트너죠. 페르 레칸데르가 그런 예측을 했는데 어제 그 CNBC 인터뷰에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런 야. 예측을 했어요. 테슬라 거품이 완전히 꺼질 것이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테슬라가 완전히 거품이 낀 최악의 거품 회사다 이런 네. 식으로 안 좋게 본 사람인데 그렇군요. 주가가 1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좀 심하죠. 14달러까지 그 완전 망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이 사람이 근데 보면 2020년부터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이분은 아주 테슬라를 싫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테슬라는 증시 역사상 가장 거품이 많이 낀 종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고 지금보다 최소한 10배는 떨어져야 된다. 10배까지. 네, 그러니까 10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제 14달러까지 얘기한 건데 글쎄 뭐 이 정도면 그냥 테슬라가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극단적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2020년부터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돈을 많이 잃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감정이 좀 실리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여튼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분석인데요.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측은 어떻게 나옵니까?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은 몇 명 있죠. 이 가장 유명한 캐시 우드. 이 이름 때문에 한국에선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아크 인베스트 창업자인데 네. 이 페르 레칸데르와 반대로 테슬라 주가가 2,000달러까지 오를 거다. 지금 170달러인데 네. 예, 그건 사실 이전부터 주장하던 건데 다시 한번 그렇죠. 재확인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부진하지만 자기는 2,00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캐시우드는 2027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3년 후 2027년에 연간 1,000만 대 테슬라 1,000만 대요. 차량이 네. 출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침체 내지는 지금 그 정체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테슬라는 오른다는 게 캐시우드의 지금 예측이고요. 낸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의 어널리스트인데 일론 머스크 CEO에 달렸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다시 테슬라 경영에 집중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역시 테슬라의 가장 리스크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라는 얘기고 네. 일론 머스크 CEO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준다면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이현주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인도에 그 공장을 설립한다고 그러죠. 네. 이게 지금 20억 달러, 30억 달러 공장. 네. 그래서 그 테슬라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이달 안에 인도를 좀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투자들이 이제 성공을 거둔다면 이제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게리 블랙 상장지수 펀드 ETF의 퓨처 펀드 ETF의 공동 창업자죠. 그 게리 블랙은 모델 2가 변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이제 모델 2를 내놓을 텐데 모델 2는 대당 25,000달러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전기차예요. 25,000달러 이하면 그럼 가솔린 차보다 싸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25,000달러 밑에 아주 싼 전기 자동차를 지금 내놓을 예정인데 이게 출시가 된다면 저렴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이 모델 2가 출시되면 테슬라가 다시 반등한다. 이게 그 게리 블랙의 지금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모델 2가 나오면서 다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압도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 굉장히 팬인데 이 모델 2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25,000달러 차량인데 네. 너무 우리가 많은 걸 뭐 기대하시는 거. 그렇죠. 네. 근데 다 디자인이 좋은데 네.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최근 일부 식당들에서 각종 수수료를 붙이며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번에는 LA 다운타운 유명 식당에서 보안 요금을 추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제 AI를 모르면 경영도 못한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NBA들도 AI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박형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몇 년 전부터 일부 식당들에서 이 손님들에게 별의별 수수료를 물려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안 요금까지 등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큐리티 찰지를 손님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네. 시큐리티 찰지를 물린 식당은 LA 다운타운의 그 루프탑 바이자 레스토랑이죠. 아, 펄치입니다. 네. 고층에 자리한 이 펄치는 다운타운 전망을 볼 수 있어서 그 분위기로 유명하고 한인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네. 펄치에서 최근 계산서에 시큐리티 찰지를 추가시켰고요. 이에 황당해한 한 손님이 11일 전 레딧에 그 영수증과 관련 글을 올리면서 4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며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LA 매거진이 이에 관한 내용을 싣고 뒤이어서는 뭐 이터 LA 또 KTLA 등도 잇따라 소식을 전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큐리티 찰지 보안 요금이 얼마나 붙는 거예요? 음식값에 4.5%가 붙습니다. 많이 붙네요. 그래서 레딧에 올라온 그 영수증을 보면요. 음식값이 총 164달러가 나왔는데요. 그 밑에 시큐리티 차지 하고 나서 7불 38센트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텍스 16달러 28센트까지 해서 토탈은 187달러 66센트가 됐습니다. 아니 직역을 했을 때 보안 차지라는데 아니 뭘 지켜주겠다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이 펄치 웹사이트에서 이 시큐리티 찰지에 대해서 적힌 설명을 보면 네.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다. 이러면서 직원과 고객을 위한 추가 보안 조치를 위해서 모든 고객들의 체크에 4.5% 시큐리티 찰지가 추가된다. 그 다음 별표하고 나서 레스토랑은 보안 자원을 위해 이 요금 전액을 부담한다. 이 요금은 팁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 그리고 펄치는 건물 꼭대기 고층에 위치해 있는 만큼 1층에 있는 레스토랑보다 더 많은 보안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식당이 고층의 자리에 있어서 보안 네.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4.5% 요금을 추가한다는 건데 이건 팁이 아니다. 그러니까 팁은 따로 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LA 매거진은 건물 꼭대기에서 밥 먹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비슷한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보안 요금이라는 걸 부과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누가 뛰어내리기도 한답니까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네. 그럼요. 만약에 떨어지는 일이 사고가 생기면 식당 측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그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물론 요즘같이 치안이 불안한 네. 시기에 보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식당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걸 왜 손님이 추가로 그렇게 돈을 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그렇죠. 입장이고요. 그렇죠. 정말 보안을 위해서 요금을 매기는 것이라면 음식값의 몇 퍼센트, 뭐 4.6% 이런 식으로 부과할 게 아니라 각 계산서당 1불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요금을 내게 책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님들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물린다면 그 돈이 진짜 보안에 쓰인다는 걸 손님들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보다 투명하게 네.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어떤 한 손님은요, 지난 10년 동안 이 펄치 식당을 갔었다 하고요. 또 지난주에도 이 식당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보안 직원 수는 똑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큐리티 차지를 추가로 받아놓고는 달라진 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요즘 음식점 힘든 거는 알겠는데 참 이거 괘씸하네요 정말. 네. 이 펄치의 시큐리티 차지에 대해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시큐리티 찰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입니다. 네. 2012년에 LA 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의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스티아를 비롯해서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인기 있는 그런 다이닝 컨셉을 담당해온 레스토랑 경영자 빌 채트는요, LA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헬스케어를 뭐 커버해 줄 수도 있고 네.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1시간에 35달러가 되는 풀타임 경비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실제적인 손님들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보안 비용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네. 렌트비 인상, 거기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비용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그걸 이제 모두 다 메뉴 가격으로 흡수시키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결국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네. 보안 플러스 여러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손님들에게 이런 요금까지 추가시킨 게 아니냐,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네, 참 갈수록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각종 사업 분야에서 챗GPT 같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주요 경영 대학원들이 경영학 석사 MBA 과정에 AI 교육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립 아메리칸대 코코드의 경영대학원은요, 다음 학년부터 AI 관련 강좌 20개를 새로 개설하거나 오. 개편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새로 추가되는 이 AI 강좌에는요, 대량의 글자 데이터에서 정보를 수출하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분석 기법, 또 챗 GPT를 활용한 협상 기술 교육 등이 포함됐습니다. 협상 기술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인사 관리에서 AI 활용과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강좌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예. 이를 위해서 대학원 교수들도 이번 주부터 AI 관련 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을 주도한 데이빗 마치 코고드 학장은 작년 12월에 벤처 사업가인 브렛 윌슨이 학교를 방문해서 앞으로 AI의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더 잘 익힌 사람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조언을 했었는데 네. 그 조언을 듣고 이걸 계기로 이렇게 교과 과정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젊은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AI를 사용하는 법은 반드시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AI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게 이 코코드만은 아니죠? 네,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듀크대 표카 경영대학원 등 다른 명문대 대학원들도 이 강의에 오. AI 활용 과제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와튼 스쿨의 몰릭 교수는 이번 봄학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줬다고 해요. AI를 이용해서 평소에는 작업을 자동화시켜라, 이런 과제였습니다. 네. 이 교수는 학생들이 AI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직접 느끼기 위해선 AI로 인한 실존적 위기를 직접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계산기 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이제는 AI도 그런 식으로 잘 쉽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도 MBA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빠르고 종합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를 꼭 사용해야 한다, 이러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 사람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네. 학생들 사이에서도 AI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높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MBA 지망생 중 AI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전체 40%에 달했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29%였는데 그새 높아진 겁니다. 네. 노스웨스턴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브레이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강의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추가하자 수강 신청자가 원래는 21명이었는데 55명까지 두 배가 늘어났다고 늘었네요, 합니다. 두 배 이상. 네, 학생들도 그만큼 AI에 관심이 높고요. 이제 캠퍼스가 학생들이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법을 생각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면서 AI는 우리의 세계를 먹어치우고 있고 이걸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코딩 교육이라는 거요. 한국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또 이 코딩 맞아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단계가 저희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저희 컴퓨터 학원 되게 많이 생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생겼었는데 네. 지금은 컴퓨터 학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아, 요즘은 좀, 없나요? 그런 추세인 것 네, 같으네요. 네. AI. 이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학원이 또 대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꼭 대학교에 가서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네,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게끔
이제 학원이 만들어지면은 그 학원에서 가르칠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교수 저 방금 이거 보면서 얘기했던 네. 건데 참 교수님들도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네. 예, 트렌드에 제일 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 우리는 아직 코딩이 뭔지도 개념도 잘 못 갖고 있는데 벌써 이걸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배워야 되고 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야,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뒤처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은 퀀텀 FNA 이채연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이 호경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아니면 올 4분기 한 번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좀 미국 경제가 좋다는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좋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 경제가 좋다 하는 얘기를 이제 보통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 좀 그것이 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다는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먼저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난 3분기, 그러니까는 작년 7월부터 9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성장률은 더 높았던 편이고요. 이번 1사분기도 현재까지는 그 약 한 2.78% 정도대의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로 보면은 그 아주 그 호경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좋은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또 어떠한 그 경제 여건에 있는 또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우실 건데요. 네. 지금 뭐 산업별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보면은 그 비주택 건설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의 그 IRA 같은, 즉 미국의 재건을 위한, 미국 생산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놓거나 아니면 이제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한 호경기를 누리고 있고,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그 좋은 경우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둔화돼 있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침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조업은 이제 힘들었고, 제조업이 힘들다는 말은 뭐냐면 제품 판매를 하는 쪽이 힘들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쪽을 판매하는 쪽은 좀 힘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면은 좋았다. 그 말은 뭐냐면 좋았던 산업 부문이 나빴던 산업 부문의 나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미국의 경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현재 이 양호한 수준이 뭐 더 갑자기 나빠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는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거시 경제는 뭐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노숙자 문제 해결되지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죠. 부익부 빈익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또 가스값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느끼는 건 앞으로 과연 미국 경제는 괜찮을 걸까? 이러다가 점점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지금 그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경제 상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에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죠. 이것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보통 자발적인 교환, 그러니까 내 노동과 생산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또는 물건과 물건에 대한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서로 간에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시장 경제 체제라 그러는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가만히 놔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다 보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올라간다 하는 것이 이제 시장 경제의 핵심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건 시장주의, 시장 경제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려하는 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놔뒀을 때 잘못하면은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네. 기업주와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더 힘이 있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기업주가 더 힘이 있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 소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서로 기업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주 쪽으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가는 것이 보통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러다 보면 이런 면에서는 점점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그 일반 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예. 지금의 그 팬데믹 이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또 누가 더 먼저 이익을 보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또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합니다. 아, 네. 네. 그에 비해서 재산이 없이 그냥 이렇게 월급만 받아서 사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팬데믹 이후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미국 경제의 빈부격차의 확대, 이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팬데믹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 때 팬데믹이 막 발생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자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났을 때는 빈부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것은 팬데믹 때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절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면은 빈부격차가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의 경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있는 이 시장 경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답도 또 거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그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그 협상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없었냐? 그게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60년대, 70년대에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소위 말해서 노동조합의 전성시대예요. 아하.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전성시대가 되니까 노동조합이 왜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주에 비해서 노동자 개인의 협상력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노동자들이 합쳐가지고 조합을 만들면 기업주와 비슷한 수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60년대, 70년대에 소위 노조의 그 가장 활성화되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일반 노동자들의 생활이 아주 좋았던 시절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는 시점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노동력이 세지니까 또 임금 상승이 기업의 생산성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아주 걷잡지 못하는 인플레이션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레이건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노동조합의 힘을 급격하게 약화시켰죠.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노조하면은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부정적이세요. 맞아요. 네. 노조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경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더 재밌는 현상은 근로자,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노동조합을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나왔던 소위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폐해가 좀 강조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좀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는데 네.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좀 노조가 좀 올라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제는 그런 그 너무 기업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너무 좀 장황한 얘기였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빈부격차 문제라든 이런 부분은 꼭 팬데믹 때문에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주의 경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정책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개인들이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공화 민주가 쪼개져 있고 너무 심하게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 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하는 게 뭐였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특히 그 블루 칼라 월커를. 네. 그게 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텐션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관심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진정성 있는 공화 민주 초당적으로 진정성 있게 이 빈부격차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신경을 쓰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좀 전망이 좀 우울하죠. 이 너무 정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우울한 현상이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뭐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 뭐 몇 번을 하느냐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요번에는 뭐 올해 4분기 한 번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겠고 좀 어떤 것에 또 주목을 해야 되겠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경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 한 6, 7개월의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전반적인 그 거시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서 소위 그 수요 면에서 미국 경제의 소비와 이런 면에 있어서 현재 미국 경제에서 금리를 낮춰줘야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네. 그것만 있었으면 좀 괜찮았는데 그렇게만 봤으면 네. 그래도 이제 경제가 조금 둔화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올해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분위기가 금년 초, 작년 말 금년 초까지 유지가 되다가 금년 1월 이후부터 그 분위기가 바뀐 부분이 뭐냐면 공급가의 인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지금 원유가는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스비가 오르고 있다. 네. 이게 가스비 오르는 것은 가장 민감하거든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유가가 오르면서 가스값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에즈 운하 같은 문제가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배들이 이제 아래로 그 남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파나마 운하도 가뭄으로 또 네. 그 운송량이 급격히 줄면서 또 물류비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이번 주에 발생한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 그렇죠. 지금 반도체를 한 60% 가까이 공급하는 그 대만이 지금 잘못하면은 그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네. 특히 공장 짓고 있는 것을 지금 중단하게 됐죠. TSMC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공장이. 근데 현재 있는 공장은 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좀 연장하겠다. 이러면서 또 이 부분에도 또 공급 가격의 인상의 위험도 올라갔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쪽에서의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식품, 그러니까 곡물 이런 부분에 위험도 남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수요는 강하고 공급에서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도 더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과연 낮춰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어제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범피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이 범피하다니까 좀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을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좀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범피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치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아마 우리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분들도 작년의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 작년에는 계속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되는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 금년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낮출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금리를 작년 하반기만큼 빨리 낮출 거라는 그런 예상하는 것은 이제 바뀌었지만 네. 그래도 올해는 적어도 한 뭐 2차례 내지 3차례 이렇게까지는 내릴 것으로 본다 하는 게 파월 의장의 그 어제 연설에서 재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하반기 정도에 두세 차례 내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지금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 최은하 대표였습니다.